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묘 가정 중에 캣윌이 있는 집에서 진짜 캣윌이 약간 핵심 분쟁 지역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캣윌이라는 공간 자체가 탈 때 집에서 다른 고양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게 돌면 소리가 나고 캣윌을 타면 다 인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캣윌에 대해서 조금 집착성이 있는 고양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배뇨 실수 자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배뇨 실수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스프레이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캣윌이 뭐 하나가 더 있으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가 옆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는 필요해요. 뭐 둘째가 거기를 타려고 한다. 근데 첫째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꽂혀 있다. 거리가 뭐 2, 3m 떨어진 곳에다가 박스나 아니면 방석 같은 걸 하나 세팅을 해 주시고요. 평소에 이제 거기에 올라가면 간식 보상 주거나 이런 걸 좀 하신 다음에, 다른 애가 캣윌을 타고 있으면 이 친구를 그냥 그 방석에 올려놓고 거기서 그냥 간식 보상을 주는 형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애가 캣윌을 타면 얘가 이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캣윌을 뺏겨서 무조건 싫은 게 아니고, 제가 캣윌 타면 나 간식 먹을 수 있는 시간이다, 간식 타임이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면 한 2마리 경쟁할 때는 교통정리가 그나마 가능해요. 근데 더 한 서너 마리가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캣윌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구내염은 전염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예전에 칼리시 바이러스를 심하게 앓고 난 이후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과민하게 염증 유발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구강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구내염에 걸려서 침을 흘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내염이 전파되는 건 아니고요. 막내 고양이가 왔을 때 새끼 고양이일 때까지는 괜찮은데, 특히 이제 수컷냥이 같은 경우에는 막내가 성장을 하고 1살 넘고 2살쯤 되면 이 막내도 더 이상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다 자란 성묘로서의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괜히 자기가 쓸 자리도 아닌데 다른 애가 쓰고 있으면 뺏고 쫓아내고 귀찮게 하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참을만 했던 상황이 지금부터는 이제 못 견디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이 집에서 아마 제일 안 되고 있을 게, 나이 많은 고양이가 충분히 사냥놀이 하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다른 애한테 맨날 뺏기거나 아니면 조금 놀려고 하면은 껴들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게 또 반복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사냥놀이를 하려고 들어도 그냥 어차피 뭐 못 놀 건데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하루에 10분이라도 이 나이 많은 고양이가 혼자 놀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면 이 사냥놀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 스트레스 해소 의미도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신감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오랫동안 이걸 그냥 계속 못하면 사람으로 치면 그냥 일만 하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 이런 집에서 그러면 혼자 사냥놀이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켜주냐. 뭐 격리해놓고 문 닫아놓으면 둘 다 막 신경 쓰여서 안 논다라고 하는 집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막내 고양이도 방에 잠깐 격리를 할 때 할 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먹이 퍼즐 이용해서 막내는 먹거리를 좀 찾는 시간으로 쓰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2명이면 1명은 안에서 좀 간식을 주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딱 문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 문 긁고 난리 나요. 아니면 울거나. 그럼 밖에 있는 애는 똑같아요. 못 놀아요. 신경 쓰여서. 이거 자체는 일종의 그 놀이 자체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변할 때마다 좀 본격적으로 치워주는 거, 그런 유별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하루 일과가 조금은 심심한 아이들이긴 하거든요. 이거라도 좀 해야지 호기심 해소가 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아마 나중에도 사냥놀이라던가, 또는 사냥놀이 자체가 아닌 뭐 추가적인 먹이 퍼즐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하루 일과에서 어떤 에너지 소모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호자의 부재 시간이 길어지면 그 행동을 할 확률은 되게 높은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친구는 항상 좀 피곤하게 뭔가 할 일이 계속 있어야지 그래도 이 행동을 끊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일단 화장실 자체가 고양이가 느끼기에 좀 편안한 화장실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근데 편안한 화장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픈형 화장실도 있고 덮개형 화장실도 있는데 덮개형 화장실이 100% 나쁘다까지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덮개형 화장실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위치에 대한 부분도 위치가 집에 잘 잡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잘 지켰는데 방이 뭐 3군데가 있으면 방 3군데에서 각각 좀 고양이들이 잘 마주치지 않을 만한 장소 또는 그 화장실을 이용할 때 다른 고양이가 앞에서 막고 있으면 완전히 갇히지 않는 장소 이런 거를 고려해서 화장실 배치를 하시는 경우가 비율상 보면 그래도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괴롭히고 싶은 고양이가 괴롭힘을 당할 고양이 화장실 가는 소리 기가 막히게 모래 긁는 소리가 나면 그냥 가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참다가 가거든요. 항상 당하는 애들이. 뭐 그것 때문에 방광염이나 변비 오는 애들도 종종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화장실 공간을 소리가 났을 때 괴롭히는 애가 워낙 체크해야 될 장소가 많은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여러 가지 동선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장소의 화장실이 여러 곳에 나눠져서 배치가 돼 있는 게 담요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중요한 건 개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각각 화장실이 독립적인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나눠줄 거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분산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소변 테러에 대한 부분은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픈 게 아니라면 질병 상태가 아니라면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진짜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는 배워서 배변 배뇨를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강아지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화장실 공간을 찾고 그 화장실 공간에서 배변 배뇨하는 게 기본적인데 새끼 때 진짜로 그냥 젖 먹여서 분유 먹여서 길러 보셨잖아요. 옆에 화장실이 있으면 알아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가서 보잖아요. 정말 낮은 희박한 확률이지만 뭐 처음부터 뭐 엄마 고양이가 원래부터 안 그랬거나 얘 자체가 뭐 좀 유별나거나 해서 그냥 새끼 고양이 때부터 아예 화장실을 안 가린 애들도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근데 이런 친구들은 정말로 거의 교정 불가능. 원래부터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애라서 대신에 어렸을 때 잘 썼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안 쓴다 라고 하면 한 가지는 화장실 자체 뭐 화장실 자체라는 건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볼게요. 뭐 화장실의 형태거나 안에 모래 종류거나 위치거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원인이거나 그게 아니면 사회관계 다른 고양이와 관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감 때문에 테러 이 3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고요. 관계성에 의해서 화장실이 아닌 장소에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대부분은 다묘이거나 아니면은 바깥에 길에서 생활하는 길고양이 접근을 되게 불편해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회적 관계성이나 이 불안감에 의해서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 불안감 해소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고양이가 다묘 과정이 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정말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 들어간 거라고 보면 돼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내가 퇴사를 안 당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내가는 항상 퇴사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된 건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안에서 이를테면 뭐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준다거나 얘네들이 쓸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애한테 신경을 써서 더 뭔가 실컷 놀게 해준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다 했는데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정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항우울제를 먹어야 됩니다. 또는 이런 친구들은 혼자 사는 가정으로 가면 그 집에서는 바로 그냥 잘 적응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친구가 불안해져서 배뇨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고양이들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같이 쓰는 공간에 한 아이가 그때부터 강하게 여기도 내 땅이고 저기도 내 땅이고 막 강력하게 하고 다니니까 그 다음으로 좀 이제 멘탈이 약한 애가 덮었어요. 아니야, 여기는 내 땅이야. 그러면 이제 집에서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는 형태가 돼서 실은 처음 한 마리가 배뇨 실수를 시작했을 때 좀 더 빨리 일단 방법을 찾아야 되고 다 해줬는데 개선이 안 되면 이 친구를 좀 더 경쟁 관계가 치열하지 않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생활을 할 거면 뭐 약을 좀 먹더라도 그래도 좀 불안감을 덜어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줘야지 이 친구는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고양이들 식습관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고양이 식습관은 엄마 고양이 임신 시기부터 정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어미 고양이가 임신한 상태에서 어떤 걸 먹었는지, 아이들 수유를 할 때도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 이 시기도 사실은 입맛 형성에 영향을 주는 시기고요. 저는 더 이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길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중에 건식파가 엄청 많아요. 특히 나이 든 애들, 뭐 7살부터 10살 사이 코숏 예전에 구조에서 기른 애들 보면 건사료파가 되게 많아요. 습식 쳐다도 안 보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 처음에 아예 습식을 안 줘본 게 아니고 새끼 때 안 줘본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했던 애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1차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도와주는 게 이제 뭐 6개월령 되기 전에 그래도 좀 다양한 거 노출을 시켜주는데 그럼에도 엄마가 그냥 건사료 위주로 먹었던 애들 중에는 진짜 어지간하면 별로 안 먹으려고 하고 별로 기호성 없어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거는 사실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시기 때 다양한 걸 먹여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좀 다양한 거에 입맛이 형성돼서 좀 편안하게 이것저것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살찐 고양이들 보호자분들은 다 이 말씀 하세요. 저한테 와서. 네. 근데 다 살쪄 있어요. 안 먹는데 살이 쪄 있어요. 미스테리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체질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팔다리가 가늘고요. 배는 나와 있어요. 근육량이 훨씬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육량이 많은 친구는 숨만 쉬어도 같은 시간에 에너지가 많이 자기 대사가 되는데 이미 살이 한번 찐 친구들은 몸이 이제 무거워지니까 움직이기가 싫잖아요. 그럼 점점 더 안 움직이고 근육은 점점 빠져가지고 덩치는 이만한데 엑스레이 찍을 때 다리 잡아보면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적게 먹어도 더 많이 찌는 체질로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보다 더 조금 먹어야 일단은 다이어트가 되고 그리고 살이 조금 빠져야지 활동량이 다시 좀 더 늘어요. 그러면서 체질이 다시 조금 더 먹어도 덜 찌는 체질로 가는 거거든요. 애들 중에 식탐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절대 시간을 이만큼을 줘도 느긋하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워낙 식탐 없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주면 그냥 한 입에 다 먹는 애도 있어서 집사가 24시간 케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개체별 급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진짜 먹는 식습관의 차이기 때문에. 왜냐면 밥 천천히 먹는 사람이 있고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먹은 애는 분명히 천천히 먹는 애 것까지 먹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집사가 말려주질 않으면 당연히 이 친구는 뺏어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 상태에서도 생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체별 급식기 활용 외에는 그러면 방법이 없죠.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기도로 들어가는 건. 그냥 이렇게 훅 해서 이 정도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상태에 불어서 넘어갈 거면 그 친구는 항상 살에 걸려서 문제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되게 좀 복잡한 게, 그러니까 야생동물로서의 고양이도 있고, 반려묘로서 집에서 사는 집고양이도 있는데, 보기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행동학자들은 이걸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하나는 완전히 집에서 사는 집고양이, 반려묘.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됐거나 아니면 사람 손을 아주 잘 타는 밖에서 있는 고양이.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유대감을 형성한 고양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길고양이. 근데 이 길고양이는 사람이 챙겨줘서 그냥 도움을 받는 애들. 그러니까 먹을 걸 챙겨준다거나, 겨울에 집을 좀 챙겨준다거나, 구내염이 있다거나 아팠을 때 먹을 거에 이제 약을 섞어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카테고리는 그냥 야생. 사기랑 그냥 같은 개념. 그러니까 개들은 늑대 있고 개 있고 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데, 고양이들은 동시대에 이 4개의 카테고리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고양이고 하는 짓을 보면 다 귀엽죠. 근데 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 들여서 케어를 하고 보살피는 카테고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카테고리의 아이들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 고양이는 저는 3번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옆에서 챙겨주고 케어를 해주고 있고, 근데 아프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 의료 케어를 하고 났을 때 그냥 다시 사람 근처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개체지.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고 많이 노묘가 돼서 많이 이제 힘들어지거나 이러면서 사람과의 관계성이 더 좋아지거나 이러면 그때는 조금 앞쪽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저는 3번째 카테고리라서 굳이 이 친구를 데려왔을 때 득과 실에 대해서 고민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요.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케어해주고 대신에 그 환경 자체는 그 공간 내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